문제 달인 신혜순입니다. 동영 문제 7회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수포의 진로 발달 단계 중 성장기의 하위 단계와 탐색기의 하위 단계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성장기의 하위 단계는 환흥능이라고 했어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예요. 환상기는 욕구가 지배적이며 환상적인 역할 수행이 중시되는 거고요. 흥미기는 진로의 목표를 결정하는데 흥미가 중요 요인이 된다. 능력기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고려하면서 능력을 중시하게 된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탐색기의 하위 단계는 잠전시라고 했어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요. 잠정기는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 등이 잠정적인 진로의 기초가 된다. 전환기는 현실적 요인들이 점차 직업 의식과 직업 활동의 기초가 된다. 시행기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본 직업을 최초로 가지게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2번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직업 상담 6단계 과정이요. 분종진 예상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1단계는 분석이죠. 내담자 분석을 위해서 심리 검사 및 자료 수집, 표준화 검사 등이 사용된다. 두 번째 제2단계는 종합이에요.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한다. 제3단계 진단 단계예요. 내담자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진단한다. 제4단계 예측이에요. 진단의 결과를 통해서 직업 문제에 대해서 예측한다. 제5단계 상담이에요. 내담자와 직업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를 치료한다. 제6단계 추수 지도예요. 내담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한다. 그래서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6단계 과정 분종진 예상추. 3번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성격 차원의 성격 요소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직업 성격 차원의 성격 요소는 민영리지라고 했어요. 비교해서 직업 적응 방식 차원하면 융끈 적반,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에 대해서 학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직업 성격 차원이니까 민영리지요. 첫 번째 민첩성,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하고요. 역량이요. 근로자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하고, 리듬은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하고, 지구력은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성격 차원의 성격 요소 4가지 민영리지 요 4개 중에서 3개 쓰시면 되겠네요. 4번 어떤 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예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는 다른 말로 15세 이상 인구수라고도 하죠. 그리고 취업자가 40만 명이래요. 이때 실업률을 구하시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예요.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나 실업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 구하셔야 되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라고 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수, 즉 생산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이거든요. 근데 생산가능 인구가 이 100만이라고 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암산으로 그냥 나오죠. 50만 명이라 그냥 나와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50만 이렇게 그냥 써 놓으시고요. 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빼면 실업자 수가 되는데, 취업자 수가 40만 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50만 마이너스 40만 하면 10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0만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바로 실업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업률 20%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5번 브라운의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의 기본 명제 3가지요. 브라운의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은 우우가 생역생이라고 해서 키워드를 정해봤어요.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설명도 했었죠.
너가 가장 인생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가 뭐냐?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들은 생애, 역할,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된다. 네 번째, 생애 만족은 중요한 모든 가치들을 만족시키는 생애 역할들에 의존한다. 다섯 번째, 한 역할의 특이성은 역할 안에 있는 필수적인 가치들의 만족 정도와 직접 관련된다. 여섯 번째,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학습된 기술,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 그래서 브라운의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 기본 명제는 우가 생역생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서 해놓고 여러 번 써보시고 외우셔야 돼요. 6번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정보 5가지요. 첫 번째, 직무의 명칭, 그리고 급수, 보고체계, 임금 등과 같은 직무 정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직무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도구, 장비, 기타 보조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세 번째, 직무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반가공품, 물질, 기타 물품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재료로부터 최종 산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포함되어야 하고, 다섯 번째, 직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하는 이 과제나 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여섯 번째는 직무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정보 6가지 중에서 5가지 뽑아서 쓰시면 되겠죠. 7번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이요. 이 직무 분석 방법은 최비대가 있다고 했었죠.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초 분석법 중에 최초 분석법이 다시 7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면관체 설록 중에 작업 일지법까지요. 그 최초 분석법, 면관체 설록 중에 중요 사건 기법이 바로 결정적 사건법이에요. 이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을 쓰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일상적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중요 사건 위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수행과 관련된 것은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과거의 결정적 사건들이 왜곡되어서 기술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추론 과정에서 직무 분석과의 이런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 결정적 사건법, 중요 사건 기법의 단점인 것이죠. 8번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규명되기 위한 요건이요. 4가지요. 1의 계속성이죠. 우리가 이렇게 개, 경, 윤, 사, 비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첫 번째 1의 계속성, 계속해서 하는 일이어야 한다. 두 번째 경제성, 노동의 대가에 따른 수입이 있어야 하고요. 윤리성은 비윤리적인 직업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며, 사회성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비속박성은 속박된 상태의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 즉 자유로운 상태의 활동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경윤사비가 직업으로 규명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9번에 자기 보고시 가치 사정하기 위해서 가치사정법 6가지 최가절 자백존 이렇게 외웠어요.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시간과 금전의 사용, 백일목 말하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해서 가치사정법 6가지 최과절 자백존. 10번 긴지보고의 진로 발달 단계. 긴지보고의 진로 발달 단계는 환상기, 잠정기, 그리고 현실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현실기에
세 가지 하위 단계요. 현실기의 세 가지 하위 단계는 탐구특이에요. 첫 번째 탐색 단계, 두 번째 구체화 단계, 세 번째 특수화 단계예요. 탐색 단계는 직업 선택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갖기 위해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에요. 구체화 단계는 자신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거고, 특수화 정교화 단계는 자신의 직업 결정에 대해서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전문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특수화 정교화 단계라는 사실이에요. 11번 크라이티스의 직업상담 문제 유형 중 현실성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크라이티스의 직업상담 문제 유형은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크적결현이라고 했어요. 크적결현 해서 이 적응성에 따라서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나눠지고요. 결정성에 따라서 우유부단형과 다재다능형으로 나누어지며, 그리고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현실성의 세 가지 유형은 첫 번째 비현실형, 불충족형, 강압형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비현실형은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에 적성이 없는 유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개구리, 해부하고 이런 거 좋아했지만 전교 꼴찌의 성적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의사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겠죠. 이런 게 비현실형이라는 것이에요. 불충족형은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있지만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유형이 불충족형이고, 강압형은 적성 때문에 선택했지만 그 직업에 흥미가 없는 유형이 강압형이에요. 11번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와 낮은 사직률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 각각 두 가지씩.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겠죠. 자기네 회사에 필요한 인적 자원, 한 이 사람이 10년 동안 자기네 기업에서 다 적합한 그런 인적 자본을 구축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용자는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인적 자본의 유지를 통해서 생산성 증대를 이룰 수 있겠죠. 숙련돼 있으니까요. 그만큼. 세 번째, 신규 인력 충원에 소요되는 채용 비용과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사직률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것이고요. 근로자의 낮은 사직률이 사회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용시장이 경직되어서 신규 인력이 진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직하는 사람이 있어야 새로운 신규 채용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신규 인력이 진입하기 어렵겠죠. 두 번째,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적절한 노동 인력 수급이 어렵다라는 거. 세 번째, 기술 변화에 따른 신규 기술 인력의 신속한 도입이 어렵다는 측면이 근로자의 낮은 사직률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13번 아들러가 주장한 열등감 콤플렉스의 원인 세 가지요. 첫 번째, 기관 열등감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적인 불완전에서 비롯된 콤플렉스고요. 과잉보호는 부모의 과잉보호에 따른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된 콤플렉스고, 양육태만은 부모의 양육태만에 따른 자존감 부족에서 비롯된 콤플렉스. 그래서 기관 열등감, 과잉보호, 양육태만 세 가지가 아들러가 주장한 열등감 콤플렉스의 원인 세 가지예요. 14번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동작성 척도를 포함시킴으로써 얻게 된 장점이요. 첫 번째, 수검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직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수검자의 문자 해독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수검자의 동작 수행에서
다양한 행동을 엿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수검자의 지속적인 주의력과 집중력을 엿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15번,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을 세 가지 쓰시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이요. 첫 번째는 정규 교육 또는 학교 교육이에요. 정규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두 번째, 현장 훈련이요. 취업 후에 사업장에서 작업 등을 통해 획득하는 기술 훈련을 말한다. 세 번째, 이주. 일정 수준의 인적 자본을 축적한 근로자는 자기 가치 증진을 위한 곳으로 이동한다. 네 번째, 건강이요. 건강에 대한 투자는 노동 공급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노동력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정보요.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구직자에게 직업 적성과 자신의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도록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 정규 교육, 현장 훈련, 이주, 건강, 정보,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쓰시면 되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자기 조카 이름이 정연이니까 정연이, 건강, 정보 이런 식으로도 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령껏 자기가 잊어먹지 암기하기 편한 대로 맞춰서 그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 혼자 외우는 것이니까 주변 눈치 보지 마시고요. 아, 이렇게 해놓고 쪽팔리네 어쩌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일단 시험 봐서 합격하는 게 우선순위니까. 그럼 누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어때요? 16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 진로 사정의 세 가지 부분.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하면 우리 진전 강요했었죠. 그 중에서 진로 사정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따로 출제되기도 한다고 그랬었는데 바로 이 문제네요. 진로 사정의 세 가지 부분 각각 설명하시오. 첫 번째, 일의 경험이요. 내담자의 일의 경험과 관련하여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에 대해 사정한다. 두 번째, 교육 또는 훈련 과정이요. 내담자의 교육 또는 훈련 과정과 관련하여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에 대해서 사정하고요. 세 번째, 여가 시간이요. 내담자의 여가 시간 활용에 대해서 사정하는 것.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 진로 사정의 세 가지 부분, 일의 경험, 교육 또는 훈련 과정, 그리고 여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고용 정보를 미시 정보와 거시 정보로 나누어 각각 두 가지씩 쓰는 거예요. 미시 정보는 구인 및 구직 정보, 근로 조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직업 훈련 정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거시 정보는 좀 큰 틀에서 보는 것이죠. 경제 및 산업 동향 정보, 그리고 노동시장 동향 정보, 직종별, 업종별 인력 수급 현황 정보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이것도 몇 차례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에요. 18번, 노동 수요 5천만에서 EW 시간 내 임금 이렇게 있을 때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의 절대값과 근로자 수입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노동 수요 직선을 보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y 이퀄 5천 마이너스 2x라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고 했었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세요. 우리 이렇게 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기울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어요. 어떻게 약속했냐면 x의 증가분 분의 y의 증가분을 우리 기울기라고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 암기예요. 그리고 x 앞에 있는 숫자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x 앞에 있는 숫자가 바로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델타 x 분의 델타 y, 즉 x의 증가분분의 y의 증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x와 y는요 어떤 문자로 바꿔서 나와도 돼요. y 대신에 p가 나와도 되고 x 대신에 q가 나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y 대신에 ld가 나왔고
x 대신에 w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는요, 델타 w분의 델타 LD로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W가 2,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LD 값이 나와요. LD는 얼마로 나오냐면 5,000 마이너스 2 곱하기 W가 2,000원이니까 2,000이죠. 그래서 LD가 이렇게 1,000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사항을 잘 알고 계세요. 여기에서 이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구할 것인데요.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우리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래 임금이요. 원래 임금 이 W를 임금이라고 했어요. 원래 임금 W라고 하고요. 그리고 변화된 임금 마이너스 원래 임금인데 이거 임금 변동률 임금의 변동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델타 W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동 수요량, 원래의 노동 수요량이 바로 LT죠. 그리고 변화된 노동 수요량의 변동분이 뭐냐면 델타 LT라는 것이에요. 요거 번분수식으로 이렇게 내항은 내항끼리 곱해서 분모했을 것인데 델타가 달려 있는 것을 앞에다 이렇게 써볼게요. 상관없잖아요. 곱셈에서는 교함 없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분자로 가는 것인데 역시 델타 달린 놈을 앞에다 이렇게 쓰면 델타 LD 곱하기 W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놈들은 갈라 쓸 수 있어요. 얘랑 델타 W분의 델타 LD 곱하기 LD 분의 W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앞서 구한 것 중에서 델타 W분의 델타 LD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리고 LD분의 W는 LD가 지금 구하는 거 얼마라고 했냐면 100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000이고요. W는 여기 있죠. 2000이라고. 그래서 2000 이렇게 하시면 지금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인데요. 임금 탄력성 절대값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절대값 이렇게 붙여주면 4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의 절대값은 4가 되는 거고요. 근로자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근로자의 이 수입은 근로자의 노동 공급량, 즉 근로자가 몇 시간 일했느냐, LS 곱하기 시간당 임금, 이게 바로 근로자의 수입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근로자의 공급 시간은 LD와 같아요. 균형 임금이기 때문에 LS는 이 근로자의 노동 공급량인데 LD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LD를 바꿔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LD가 지금 얼마냐면 LD가 1000이었죠? 1000이었고 그리고 W가 임금이 2000이었죠? 2000 이렇게 쓰시면 200만원이 이렇게 근로자의 수입으로 이렇게 잡히는 것이에요. 이걸 정리해 놓은 답안이 뒤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동수요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임금의 변화율은 원래 임금분의 변화된 임금 마이너스 원래 임금인데 그걸 합치면 임금의 변동분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은 원래의 노동수요량분의 노동수요량의 변동분 해서 이렇게 W분의 델타 W 그리고 LD분의 델타 LD 이렇게 해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LD는 5,000 마이너스 2W에서 기울기 델타 W분의 델타 LD가 마이너스 2라고 했었죠. 기울기니까요. 그리고 요놈이 마이너스 2고 요거 아까 주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1000분의 2000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절대값 붙여주니까 플러스 4로 이렇게 변하겠죠. 근로자의 총수입은 노동 공급량 분의 시간당 임금인데 시간당 임금 2,000원은 균형 임금이기 때문에 공급량하고 수요량은 맞는 점에서 균형 임금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량은 곧 노동 수요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 수요량 이렇게 계산하면
1000시간 이렇게 나오고 근로자의 수입은 1000시간 곱하기 2000에서 200만원. 그래서 근로자의 총 수입은 20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